제9회 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은주입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이번에는 좀 업로드가 많이 늦었죠.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따가 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곳은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겨울이에요, 정말. 추위에 몸 상하지 않도록 너무 춥지 않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좀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지난주에 피레네 산맥의 하천들을 찍은 그렇게 이제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 라 히비에르를 여기서 소개했었잖아요. 이제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열심히 기후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 제가 여기서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제가 또 지난주에 한 이야기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춥지 않게 지내시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난방비도 많이 비싸지고 해서 여러모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좋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은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제가 프랑스에 도착한 초기부터 친하게 지내는 프랑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저에게는 이제 거의 가족과 다름없는 분들이에요. 함께 살았던 적도 있고, 제가 바빠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뵈러 가고, 거의 매일 통화하고 엄청 가깝게 지내거든요. 이제 기 할아버지와 폴레트 할머니이신데 지난주에 폴레트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8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미 폴레트 할머니는 치매가 있으셨거든요. 그 치매가 점점 악화됐고 결국에는 이제 걸으실 수 없게 되고 스스로 식사를 못 하시게 되고 표정을 잃어가시고 말을 잃어가시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렇게 약 10년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지난주에 이제 식사를 못 하시게 돼가지고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이제 치료가 되기를 바랬지만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이제 지경이 돼서 입원하시고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실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상태가 안 좋으셨고 맨날 이제 거의 주무시기만 했었거든요. 그런 상태로 계신 할머니를 몇 년 동안 이제 보다 보니까 할머니에게 할머니의 삶은 오래전에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언제고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상상도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많이 안 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투병 기간이 길었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만질 수 있었고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할머니의 삶은 할머니 입장에서 인지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된 지 오래일지 모르지만 할머니의 존재의 의미는 사실 할머니 곁에 있었던 우리에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할머니를 돌보느라 할아버지께서도 고생을 좀 하셨지만 그래도 할머니의 존재가 할아버지에게 너무나 중요했겠구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할아버지는 너무나 외로우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할머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또 너무 슬프기도 하고 해서 할머니가 떠나시고 며칠은 좀 자주 울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께서 이제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게 되어 있죠. 이게 생명이 있는 것들의 숙명이니까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오늘이 될 수도, 운이 좋으면 몇십 년 후일 수도 있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저는 살아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정확히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가까운 이의 죽음을 통해서 실감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감각을 잘 모르잖아요. 이 살아있다는 감각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살아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계속 살아있는 중이다 보니까 자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은 반복의 반복이고 힘들 때도 너무나 많잖아요. 일은 원하는 대로 안 풀리고 인간관계도 어렵기만 하고요. 마음이란 것은 오해하고 오해되기 너무 쉽고요. 성공과 환희, 기쁨보다는 실패와 좌절, 고통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것만 같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너무나 신기한 일이고 살아있는 한 끝난 건 아무것도 없구나.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마음을 표현하고 아쉬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 생각해봤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이번 주 프랑스 개봉 다큐멘터리 영화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정정할 것이 있는데요. 지난주 개봉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하면서 영화 르 뿌아호 빽빽듀엘 제목을 이제 번역하면서 영원한 리크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뿌아호가 대파처럼 생긴 채소 리크이고 이제 빽빽듀엘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이런 뜻이라서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찾아보니까 이 르 뿌아호 빽빽듀엘이 코끼리 마늘을 지칭하는 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코끼리 마늘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제 한국의 일반 마늘보다 약 10배 더 큰 거대 마늘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내용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총 4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프랑스와 까이야 감독의 에드와르 루이 우 라 트랑스포마시옹입니다. 에드와르 루이라는 인물을 다룬 인물 다큐멘터리로 보이는데요. 제목은 에드와르 루이 또는 변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에드와르 루이는 누구인가 살펴볼까요? 에드와르 루이는 올해 31의 젊은 프랑스 작가입니다. 문학을 무기로 사회적 폭력을 드러내는 작가라고 한국에는 소개를 하더라고요. 2014년 22의 나이에 프랑스 북부의 한 작은 산업도시에서 태어나 성소수자로 자라면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에디의 끝이라는 소설을 출간했고요. 그게 이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고요. 자신의 세대를 대표하게 된 작가를 중심으로 그의 문학 세계와 그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로헝 메테리와 까미 푸아드보 메테리 감독의 레 프티말입니다. 프랑스 영화이고요. 제목을 직역하면 작은 수컷들, 작은 남자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감독들은 약 30명의 7살에서 18살 사이에 프랑스 각지에 사는 소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은 페미니즘 투쟁의 중심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외모, 꾸밈 강요, 사랑과 우정, 성차별, 성폭력, 젠더 유동성, 성소수자 권리 등에 관한 것들인데요.
그리고 소년들의 할머니 나이쯤 될 법한 여성들이 과거의 남성들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남성들과 미래의 남성들을 약간 비교하면서도 좀 미러링을 하는 영화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들 사이에서. 세 번째 영화는 Have라는 제목의 프랑스 영화고요. 공동 연출로 파스칼 까텔랑, 악드 페홀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꿈인데요. 이제 복수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2020년에서 2021년 학기에 한 감독과 안무가가 한 중학생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요즘의 세상은 어떤지, 어떤 미래를 상상하는지 묻고 꿈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꿈은 장래희망 말고 조금 더 큰 범위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긍정적이기도 하고 비관적이기도 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데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감정들이 나중에는 춤으로 표현되고 그 모습 또한 이미지로 담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편을 보면 대부분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영화들이네요. 재미있는 게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다큐멘터리들은 약간 주마다 비슷한 경향의 작품들이 함께 개봉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번째 영화이자 제가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아나 소피아 퐁세카 감독의 포르투갈 영화 세자리아 에보라 라 디바 오 피에누이입니다. 직역하면 세자리아 에보라 맨발의 디바 정도 될 텐데요. 이제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 올해 EBS 국제다큐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더라고요. 상영 당시 한국 제목은 세자리아 에보라 삶을 노래하다 였습니다. 가수 세자리아 에보라에 대한 인물 다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영화들과는 주제가 조금 다르죠. 이 영화를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또 이 영화가 이번 주 개봉 다큐멘터리들 중에 이제 유일하게 저희 동네에서 개봉한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선택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영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세자리아 에보라는 저는 아예 모르고 있던 가수였는데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아실 것 같아요. 서아프리카 쪽 섬나라인 카보베르데 출신의 흑인 여성 가수입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금세 카보베르데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고 해요. 감독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가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자리아 에보라라는 가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어떻게 가난했던 가수가 50의 나이에 스타가 될 수 있었는지 더 알고 싶었던 거죠. 원래 저널리즘 쪽에 종사하고 있던 감독은 가수가 살던 집 근처에 살고 있었대요. 2011년 가수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이 치러졌을 때 언젠간 이 가수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이미지는 대부분 생전에 가수를 찍은 비디오 영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개가 된 적이 없는 어느 정도 사적인 이미지들인 거죠. 거기에 감독이 오늘날 찍은 듯한 카보베르데의 풍경들이 가끔씩 등장하고요. 감독 인터뷰를 봤는데 처음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 물어봤는데 다들 찍어놓은 이미지가 없다고 했대요. 1년을 더 찾아다녔는데 그때도 뭔가 영화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소스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좌절하고 있던 중 한 뮤지션이 찾아와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름들을 건네주더래요. 자기도 본 적은 없는데 세자리아를 찍은 걸 거라고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프로젝트를 그만둬야 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했을 텐데 정말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후에도 여기저기로 자료들을 찾아다녔고 약 1년 후에 세자리아의 매니저가 자기가 찍었던 비디오 테이프들을 가져다 주면서 훨씬 다양한 이미지들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자료만 찾는데 거의 3년이 넘게 걸린 거죠. 영화는 이 기록 영상들을 중심으로 세자리아의 주변 인물들 인터뷰 음성을 이제 곁들이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시키는데요. 대신에 인터뷰 인물들의 이미지는 나오지 않아요. 오직 목소리만 나오고
이제 등장할 때 자막으로 누구인지의 정보만 전해질 뿐이고요. 감독은 이 선택에 대해서 세자리아의 얼굴과 그 존재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자리아 에보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카보베르데의 역사를 조금 더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카보베르데는 서아프리카 대륙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럽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사거리 같은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1440년대 포르투갈의 항해사들이 이 섬을 발견하고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래는 무인도였는데 포르투갈인들이 이주해 왔고 노예 무역의 거점이 되면서 아프리카인들도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카보베르데인들과 그들의 문화는 포르투갈인, 유럽의 모험가들, 아프리카 대륙에서 넘어온 노예들의 그것이 모두 섞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1974년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카네이션 혁명 이후에 카보베르데의 독립이 가시화되면서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한 지 50년 정도가 됐죠. 영화는 녹음 현장을 찍은 비디오 영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짧은 머리에 동그란 얼굴의 중년 흑인 여성이 보이는데요. 이어서 보이는 그의 맨발은 두툼하고 거칠어 보여요. 맨발의 디바 세자리아 에보라입니다. 짧은 인트로가 지나고 타이틀이 뜬 뒤 영화의 시간은 1991년 세자리아가 50살 생일을 맞은 때로 돌아갑니다. 라디오 방송이 들리는데요. DJ는 가수의 생일을 축하하며 소원을 묻습니다. 거기에 세자리아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집을 가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바닥이 군데군데 뚫린 허름한 집에 살고 있다면서 말이죠. 라디오에서 50살 생일을 축하해 줄 만큼 유명한 가수가 제대로 된 집 하나 못 가지고 있다니 의아스럽죠? 눈이 안 보이는 어머니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인 세자리아는 생일날에도 근심만 가득해 보입니다. 세자리아의 매니저였던 호세 다실바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업계 사람들에게 세자리아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다들 감탄하지만 막상 사진을 보여주면 외모가 출중하지 않은 흑인 여성은 안 된다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가수로 성공하려면 금발의 미녀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세자리아는 계속 노래했고 50살 생일 2달 후에 발표한 앨범이 크게 성공하면서 섬에 에디트 피아프라는 별칭까지 얻으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세계 각지에서 공연을 하는 스타가 된 겁니다. 영화는 이 세자리아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약 10여 년의 시간을 우선 짧게 보여주면서 관객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이 짧은 구간에 술이 없으면 무대에 오르기 힘들어했던, 무대에서도 잠시 쉬며 술을 마셔야 했던 세자리아의 알코올 중독을 보여주기도 하고 돈이 입금되면 모조리 찾아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일화도 이야기를 합니다. 관객은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세자리아는 결국 집을 샀을까?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썼을까? 술을 마시는데 다 썼을까? 아니면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줄 걸까? 미국 LA 헐리우드볼에서 14,000여 명의 관객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세자리아의 모습을 뒤로하고 영화는 카보베르데 섬 생비센트로 돌아옵니다. 이웃에게 닭을 사는 세자리아의 모습이 보이고 그의 집은 여전히 허름해 보이고요. 영화는 이제 세자리아의 삶을 연대기로 보여줍니다. 세자리아의 아버지는 기타리스트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고 어머니는 요리사였다고 해요. 기타 치는 아버지 옆에서 노래 부르기를 즐겼다는 세자리아는 7남매 중 하나였는데요. 7살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세자리아는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수녀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이었는데 거기서 합창단에 들어가 노래를 배우기도 했지만 또 너무나 엄격한 수녀들 때문에 체벌을 받는 등 그곳 생활이 평안하지는 못했대요. 세자리아는 고아원을 탈출하기를 반복했고 결국 13살에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세자리아는 16부터 바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무렵 포르투갈 해군들이 섬에 정박할 일이 생기면서 거기서 음악을 하는 포르투갈 군인을 만나 음악을 배우기도 하고 그들 위해서 따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자리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한 명은 어렸을 때 사망했다고 해요. 이제 큰아들의 말에 의하면 세자리아는 자신에게 아버지가 누군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대요. 그냥 포르투갈 사람이었다라고만 말해줬다죠. 결혼 제도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고 자유를 원했던 세자리아는 이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모계 가정을 이루면서 집안의 가장이 된 거죠. 1970년대 카보베르데에서 알려진 가수가 되었지만 세자리아는 10여 년 동안 노래를 안 하고 집에 갇혀 지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울증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지내다가 카보베르데 독립 10주년을 맞아 음반을 녹음하자는 친구의 설득에 다시 노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에 살던 동양 출신의 매니저 조세 다실바를 만나게 되면서 세자리아는 프랑스에서 앨범을 내게 되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유럽을 시작으로 더 많은 공연을 하게 되는데 세자리아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래를 길게 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였어요. 이름을 걸고 콘서트를 하려면 1시간은 노래를 해야 하는데 노래를 몇 곡 부르고 나면 그만 부르고 싶어 했죠. 이에 매니저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가수에게 쉬는 시간을 주기로 했는데요. 공연장에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는 담배와 술을 준비해 둡니다. 세자리아는 노래를 부르다가 쉬고 싶으면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었죠. 그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동안 반주를 하는 뮤지션들은 연주곡을 연주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 맨발의 디바처럼 세자리아는 항상 무대에 맨발로 올랐는데요. 사마귀 등으로 발이 불편한 게 그 이유였습니다. 걸을 때도 좀 절뚝이면서 걸었다고 해요. 이후 세자리아는 프랑스 신문인 리베라시옹의 표지를 장식하는 등 국제적인 행보를 계속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뮤지션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큰 사랑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1992년 발표한 노래 소다데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유럽을 넘어 미대륙과 아시아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소다데는 포르투갈의 지배 아래 카카오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카보베르데인들의 서름과 고생을 이야기하는 노래라고 해요. 영화에도 삽입이 되었고 나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찾아서 들어봤는데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세자리아의 목소리가 정말 깊고 좋습니다. 영화의 시간은 1999년에 이르고 드디어 세자리아는 번듯한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세자리아의 모습이 나오면서 주변인들의 증언이 들리는데요. 나누기를 좋아하는 세자리아의 집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기도 했고 또 세자리아는 아낌없이 나눴다고 하고요. 세자리아는 이어서 세계 투어를 떠나는데요. 이때는 술과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세자리아는 무대에 올라야 할 때면 술로 그 긴장을 풀었다고 해요. 금주 금연에 성공한 세자리아는 홍콩, 한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등에서 공연을 했고요. 뉴욕의 카네기홀에서도 공연을 하게 됐죠. 해외에서 돌아올 때면 세자리아는 항상 선물을 가득 싸서 돌아왔다고 해요. 수화물 추가 수수료를 많이 내야 한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자리아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죠. 쿠바 음악을 좋아했던 세자리아는 1999년 쿠바로가 콤파이 세군도와 함께 곡을 녹음합니다. 콤파니 세군도는 빈 벤더스의 다큐멘터리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에도 나왔던 재즈밴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보컬이자 기타리스트인데요. 젊고 잘생긴 남자를 좋아했던 세자리아는 90이 넘은 콤파이 세군도를 보며 저 할아버지가 노래는 과연 부를 수 있는 거냐고 매니저에게 물었대요.
영상에서는 서로를 의심했던 두 사람이 노래 호흡을 맞추면서 결국 서로의 빛나는 부분을 발견하는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바쁘게 공연을 하던 중 2005년 세자리아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는데요.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결국 콘서트를 줄줄이 취소하고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세자리아는 여러모로 사람들과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바쁜 일정에 사람들에게 계속 둘러싸여 지내면서 그게 힘들어졌던 건 아닌가 저 혼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자리아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주변의 사람들은 더욱더 이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나누기 좋아하는 세자리아였지만 스트레스가 안 될 수는 없었겠죠. 세자리아는 계속해서 노래를 했지만 2010년 심장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건강을 위해 관리를 잘 했어야 했는데 세자리아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약도 잘 먹지 않고 의사의 말 반대로 행동했다고 해요. 결국 2011년 튀르키예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그해 12월에 70의 나이로 세자리아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영화는 2018년으로 시간을 훌쩍 넘어옵니다. 세자리아의 집 앞에 길에 사람들이 가득한데요. 카니발이 열리고 있어요. 세자리아의 손녀가 화려한 복장을 입고 카니발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녀가 참여하는 팀의 주제는 세자리아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나가기 직전 팀의 리더로 보이는 청년이 외칩니다. 만약 우리에게 왕이 있었다면 그것은 세자리아였을 거라고요. 이들의 공연은 카니발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영화는 세자리아의 노래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자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배웠는데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세자리아는 세계적인 가수였지만 씀씀이가 해프고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가정적이지 못한 엄마라고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우리가 그 점들을 다 보면서도 납득하게 되는 사실은 세자리아는 가난했지만 계속해서 노래한 재능이 뛰어난 가수였고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이었으며 남들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자리아는 카보베르데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2012년 카보베르데 민델로 공항에 세자리아의 이름을 따다 붙였고요. 카보베르데 지폐에 그의 초상화가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세자리아가 살던 집은 이제 그를 기억하는 박물관이 되었다고 해요. 앞서 시작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에 저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오랜만에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허무주의적인 생각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인생이란 뭘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뭔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인생 무상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런 한 주였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또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삶은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서 계속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들의 기억 속에 남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억할 만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루고자 하는 무엇은 제 개인의 성과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무슨 인류의 큰 발전을 이뤄낼 게 아니라면 정말 사람으로 잘 산다는 것은 타인에게 친절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많이 나누고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정하면 죽을 때 후회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번 주에도 기억할 만한 인물에 대해 알게 되고 아프리카 음악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배울 수 있어서 저는 기뻤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들으시는 플랫폼이나 제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블로그 주소는 blog.naver.com/hunjusong_입니다. HEUNJUSONG_입니다. 그럼 남은 한 주도 아쉬움 없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